아주 먼 옛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던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라는 과묵하고 성실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처녀는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3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준호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밭에서 땀 흘리는 준호에게 첫 번째 과부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총각, 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네. 자,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이것 좀 먹고 힘내. 화영이 내민 것은 귀한 굴비구이에 잘 익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아니, 화영이 누님.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호, 무리라니. 총각이 잘 먹고 힘을 내야 이 누님도 달밤에 기댈 언덕이 생기지 않겠어? 누님은 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미선이네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던데 사실인가? 에이, 서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준호가 식사를 마치자 화영은 입술을 삐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준호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준호가 씻으러 우물가로 향하는데 바로 옆집인 두 번째 과부 미선의 집에서 무언가 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준호가 담장 너머를 엿보자 미선이 그를 귀신같이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머, 준호 총각.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수박이 어찌나 단단한지 쪼개지질 않네. 아이고, 또 시작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준호가 단번에 수박을 쪼개자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준호 총각은 힘도 장사라니까. 땀 흘렸으니 이리 와서 시원한 수박 좀 먹고 가게. 갈증이 나던 준호는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각, 나 같은 여자 하나쯤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낮에 화영이 누님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다 봤네. 나라고 질 수야 없지? 아이고, 미선이 누님. 오늘은 일하느라 피곤합니다.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참말로. 어째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싫어진 게야? 누가 싫다고 했습니까? 피곤하다고 했지. 아무튼 오늘은 저도 피곤하니 그만. 준호가 돌아가자 미선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 모습을 세 번째 과부이자 음식 솜씨가 가장 좋은 경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두 여인이 준호를 차지하려고 아주 난리들이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내일 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삼계탕을 끓여서 찾아가야겠어. 다음 날 밤 경자는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들고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준호 총각, 안에 있는가? 경자 누님이시군요. 아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요즘 땡볕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아, 그러십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준호는 경자가 차려준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경자 누님이 끓여주신 게 최고입니다.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역시 총각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아내로 들여놓기만 해보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줄 테니. 누님의 손맛이야 저도 잘 알지요. 허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다른 두 여인이 총각에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그날 밤 준호는 새 과부의 경쟁적인 애정 공세에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시끄럽게 두드렸습니다. 준호 총각. 어서 일어나게. 내가 사골을 푹 고아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 먹어보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화영이 언니는 아침부터 무슨 곰탕이야? 나는 우리 준호 총각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쑤어왔네만. 밖이 소란스럽자 준호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난리들이십니까? 어서 이리 와 앉아. 곰탕부터 먹어야지. 곰탕이야 언제든 먹지만 이 귀한 전복죽은 다르지. 전복죽부터 먹어보게. 그때 미선이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따,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있구만. 준호 총각, 내가 장에 가서 제일 좋은 꽃등심을 사왔네.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곰탕부터 먹어야 해. 뭔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지. 인연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그만들 하십시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의 말에 세 과부는 찍소리 못하고 자리에 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언제 싸웠냐는 듯 금세 풀어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노인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흑흑. 말도 말게. 상기가 이끄는 도적대가 들이닥쳐 곡식과 재물은 물론 젊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다네. 그럼 화영이, 미선이, 경자 누님도 모두 잡혀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모두 잡아갔어. 한두 시즌 전에 서쪽 능선 쪽으로 사라졌다네. 자네 혼자선 위험해. 그놈들은 수가 수백에 달하고 창칼까지 들었어.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을 꺼냈습니다. 한때 그는 밤의 그림자, 전설적인 검객 흑표범이라 불렸던 사내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서아를 정적의 손에 잃고 복수를 마친 뒤 그는 검을 버리고 이곳 산골 마을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잡게 되는군. 검을 꺼내자 준호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사냥 직전에 맹수처럼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검은 호랑이처럼 민첩하게 서쪽 능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자 불빛이 새어나오는 도적들의 야영지가 보였습니다. 저곳이로군. 흑표범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불침번을 서던 초병들을 소리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쩌려는 것일까? 우리 이러다 준호 총각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야? 허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준호 총각만 찾는구먼. 조용들 혀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지 걱정이구먼. 그 순간 막사 입구를 지키던 초병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병은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순간에 두 명의 초병이 쓰러지고 어둠 속에서 흑표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막사의 문이 열리고 흑표범이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준호 총각. 그 칼은 뭐고 이 위험한 곳은 어찌 왔어? 쉿. 조용히 하고 저를 따라 밖으로 나오시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적들이 많소.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구의 두목산기와 수십 명의 도적들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전설 속의 검객, 흑표범이란 말이냐. 너의 전설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니 영광이로구나. 사람들을 보내주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어디, 내 놈의 실력 좀 확인해 봐야겠다. 산귀는 등 뒤에서 거대한 쌍도끼를 꺼내 들고 흑표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조용히 물러가라. 나는 내 놈들에게 원한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 건방진 소리. 내 놈의 그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산귀가 힘껏 휘두른 도끼를 흑표범이 살짝 피하자 도끼는 커다란 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흑표범의 검이 귀신같이 움직여 산귀에 남은 도끼 자루를 베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흑표범의 차가운 칼끝은 산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우리 준호 총각 맞아? 수박 깨줄 때랑은 완전 다르구먼.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준호 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먼.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리거라.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은 아니야.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흑표범은 산기와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흑표범, 자네의 칼솜씨는 정말 대단하더군. 내가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건 자네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 서아가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허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흑표범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으로 그녀의 시신을 확인했거늘. 죽은 여인은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진짜 서아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의 권력자, 좌의정 박충원의 손에 잡혀있다. 뭐라? 그게 정말인가? 박충원은 서아를 미끼로 자네를 끌어들여 영모의 자네의 검을 앞세울 계획이다. 그럼 자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마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 하하, 이제야 눈치챘군. 자네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 이유는 간단하다. 박충원의 창고에는 막대한 재물이 있다. 우리가 함께 그를 영모로 무너뜨리면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우리는 재물을 챙기는 것이지. 그토록 사랑한 서아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표범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박충원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며칠 뒤 산기가 보낸 전령이 흑표범을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서아라는 여인은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셨소. 금계산이라.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전령이 떠나자 흑표범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서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서아야, 그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곧 데리러 가겠다. 흑표범이 떠날 채비를 하자 새 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생겨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걱정들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흑표범과 상귀는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별장 주변에는 박충원의 호위 무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상귀의 수신호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호위 무사들을 처리했고 흑표범은 그 틈을 타 별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흑표범은 서아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설마. 흑표범.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아야, 당신이 살아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흑표범이 서아의 손을 잡고 별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좌의정 박충원이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표범이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느냐. 내 놈 같은 자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이 내 놈과 저 계집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여봐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흑표범은 서아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습니다. 산기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흑표범과 산기의 무리가 수적 열세로 포위당한 그 순간 산기의 부두목이 이끄는 복병이 나타나 박충원의 뒤를 쳤습니다. 이것은 산기가 준비한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부두목은 박충원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충원, 이놈. 내 놈의 부하들에게 칼을 버리라 명하거라. 박충원이 잡히자 나머지 병사들은 병장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산기와 흑표범은 박충원의 영모 증거와 함께 그들을 궁궐로 끌고 갔습니다. 임금은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들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위해 임금은 그들에게 임시로 삼행감찰대라는 벼슬을 내려 정상적으로 역도들을 소탕한 모양새를 갖추게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산기와 그의 부하들은 과거의 죄를 사면받고 달빛 마을의 황무지를 개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도적질을 그만둔 그들은 흑표범이 살던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흑표범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 서아가 함께였습니다. 아이고, 준호 총각이 마침내 짝을 찾았구먼.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저 도적대 속에도 괜찮은 사내들이 꽤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흑표범, 아니 준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가슴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과부들도 새로 정착한 사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 달빛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이 넘친 아주 먼 옛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던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라는 과묵하고 성실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처녀는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3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준호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밭에서 땀 흘리는 준호에게 첫 번째 과부,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총각, 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네. 자,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이것 좀 먹고 힘내. 화영이 내민 것은 귀한 굴비구이에 잘 익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아니, 화영이 누님.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호, 무리라니. 총각이 잘 먹고 힘을 내야 이 누님도 달밤에 기댈 언덕이 생기지 않겠어? 허, 누님은 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미선이네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던데 사실인가? 에이, 서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준호가 식사를 마치자 화영은 입술을 삐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준호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준호가 씻으러 우물가로 향하는데
바로 옆집인 두 번째 과부 미선의 집에서 무언가 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준호가 담장 너머를 엿보자 미선이 그를 귀신같이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머, 준호 총각.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수박이 어찌나 단단한지 쪼개지질 않네. 아이고, 또 시작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준호가 단번에 수박을 쪼개자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준호 총각은 힘도 장사라니까. 땀 흘렸으니 이리 와서 시원한 수박 좀 먹고 가게. 갈증이 나던 준호는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각, 나 같은 여자 하나쯤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낮에 화영이 누님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다 봤네. 나라고 질 수야 없지? 아이고, 미선이 누님. 오늘은 일하느라 피곤합니다.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참말로. 어째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싫어진 게야? 누가 싫다고 했습니까? 피곤하다고 했지. 아무튼 오늘은 저도 피곤하니 그만. 준호가 돌아가자 미선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 모습을 세 번째 과부이자 음식 솜씨가 가장 좋은 경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두 여인이 준호를 차지하려고 아주 난리들이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내일 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삼계탕을 끓여서 찾아가야겠어. 다음 날 밤 경자는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들고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준호 총각, 안에 있는가? 경자 누님이시군요. 아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요즘 땡볕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그러십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준호는 경자가 차려준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경자 누님이 끓여주신 게 최고입니다.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역시 총각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아내로 들여놓기만 해보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줄 테니. 누님의 손맛이야 저도 잘 알지요. 허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다른 두 여인이 총각에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그날 밤 준호는 세 과부의 경쟁적인 애정 공세에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시끄럽게 두드렸습니다. 준호 총각. 어서 일어나게. 내가 사고를 푹 고아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 먹어보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화영이 언니는 아침부터 무슨 곰탕이야? 나는 우리 준호 총각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쑤어왔네만. 밖이 소란스럽자 준호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난리들이십니까? 어서 이리 와 앉아. 곰탕부터 먹어야지. 곰탕이야 언제든 먹지만 이 귀한 전복죽은 다르지. 전복죽부터 먹어보게. 그때 미선이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따,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있구만. 준호 총각, 내가 장에 가서 제일 좋은 꽃등심을 사왔네.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곰탕부터 먹어야 해. 뭔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지. 인연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그만들 하십시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의 말에 세 과부는 찍소리 못하고 자리에 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언제 싸웠냐는 듯 금세 풀어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노인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흑흑. 말도 말게. 상기가 이끄는 도적대가 들이닥쳐 곡식과 재물은 물론 젊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다네. 그럼 화영이, 미선이, 경자 누님도 모두 잡혀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모두 잡아갔어. 한두 시즌 전에 서쪽 능선 쪽으로 사라졌다네. 자네 혼자선 위험해. 그놈들은 수가 수백에 달하고 창칼까지 들었어.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을 꺼냈습니다. 한때 그는 밤의 그림자, 전설적인 검객 흑표범이라 불렸던 사내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서아를 정적의 손에 잃고 복수를 마친 뒤 그는 검을 버리고 이곳 산골 마을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잡게 되는군. 검을 꺼내자 준호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사냥 직전에 맹수처럼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검은 호랑이처럼 민첩하게 서쪽 능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자 불빛이 새어나오는 도적들의 야영지가 보였습니다. 저곳이로군. 흑표범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불침번을 서던 초병들을 소리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쩌려는 것일까? 우리 이러다 준호 총각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야? 허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준호 총각만 찾는구먼. 조용들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지 걱정이구먼. 그 순간 막사 입구를 지키던 초병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병은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순간에 두 명의 초병이 쓰러지고 어둠 속에서 흑표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막사의 문이 열리고 흑표범이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준호 총각. 그 칼은 뭐고 이 위험한 곳은 어찌 왔어? 쉿. 조용히 하고 저를 따라 밖으로 나오시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적들이 많소.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구의 두목산기와 수십 명의 도적들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전설 속의 검객, 흑표범이란 말이냐. 너의 전설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니 영광이로구나. 사람들을 보내주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어디, 내 놈의 실력 좀 확인해 봐야겠다. 산귀는 등 뒤에서 거대한 쌍도끼를 꺼내 들고 흑표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조용히 물러가라. 나는 내 놈들에게 원한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 건방진 소리. 내 놈의 그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산귀가 힘껏 휘두른 도끼를 흑표범이 살짝 피하자 도끼는 커다란 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흑표범의 검이 귀신같이 움직여 산귀에 남은 도끼 자루를 베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흑표범의 차가운 칼끝은 산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우리 준호 총각 맞아? 수박 깨줄 때랑은 완전 다르구먼.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준호 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먼.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리거라.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은 아니야.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흑표범은 산기와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흑표범, 자네의 칼솜씨는 정말 대단하더군. 내가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건 자네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 서아가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허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흑표범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으로 그녀의 시신을 확인했거늘. 죽은 여인은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진짜 서아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의 권력자, 좌의정 박충원의 손에 잡혀있다. 뭐라? 그게 정말인가? 박충원은 서아를 미끼로 자네를 끌어들여 영모의 자네의 검을 앞세울 계획이다. 그럼 자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마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 하하, 이제야 눈치챘군. 자네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 이유는 간단하다. 박충원의 창고에는 막대한 재물이 있다. 우리가 함께 그를 영모로 무너뜨리면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우리는 재물을 챙기는 것이지. 그토록 사랑한 서아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표범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박충원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며칠 뒤 산기가 보낸 전령이 흑표범을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서아라는 여인은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셨소. 금계산이라.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전령이 떠나자 흑표범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서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서아야, 그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곧 데리러 가겠다. 흑표범이 떠날 채비를 하자 새 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생겨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걱정들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흑표범과 산기는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별장 주변에는 박충원의 호위 무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산기의 수신호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호위 무사들을 처리했고 흑표범은 그 틈을 타 별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흑표범은 서아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설마. 흑표범.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아야, 당신이 살아 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흑표범이 서아의 손을 잡고 별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좌의정 박충원이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표범이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느냐. 내 놈 같은 자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이 내 놈과 저 계집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여봐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흑표범은 서아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습니다. 산기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흑표범과 산기의 무리가 수적 열세로 포위당한 그 순간 산기의 부두목이 이끄는
복병이 나타나 박충원의 뒤를 쳤습니다. 이것은 산귀가 준비한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부두목은 박충원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충원, 이놈. 내 놈의 부하들에게 칼을 버리라 명하거라. 박충원이 잡히자 나머지 병사들은 병장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산기와 흑표범은 박충원의 영모 증거와 함께 그들을 궁궐로 끌고 갔습니다. 임금은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들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위해 임금은 그들에게 임시로 삼행감찰대라는 벼슬을 내려 정상적으로 역도들을 소탕한 모양새를 갖추게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산기와 그의 부하들은 과거의 죄를 사면받고 달빛 마을의 황무지를 개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도적질을 그만둔 그들은 흑표범이 살던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흑표범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 서아가 함께였습니다. 아이고, 준호 총각이 마침내 짝을 찾았구먼.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저 도적대 속에도 괜찮은 사내들이 꽤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흑표범, 아니 준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가슴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과부들도 새로 정착한 사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 달빛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이 넘친 아주 먼 옛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던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라는 과묵하고 성실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처녀는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3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준호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밭에서 땀 흘리는 준호에게 첫 번째 과부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총각, 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네. 자,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이것 좀 먹고 힘내. 화영이 내민 것은 귀한 굴비구이에 잘 익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아니, 화영이 누님.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호, 무리라니. 총각이 잘 먹고 힘을 내야 이 누님도 달밤에 기댈 언덕이 생기지 않겠어? 누님은 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미선이네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던데 사실인가? 에이, 서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준호가 식사를 마치자 화영은 입술을 삐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준호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준호가 씻으러 우물가로 향하는데 바로 옆집인 두 번째 과부 미선의 집에서 무언가 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준호가 담장 너머를 엿보자 미선이 그를 귀신같이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머, 준호 총각.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수박이 어찌나 단단한지 쪼개지질 않네. 아이고, 또 시작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준호가 단번에 수박을 쪼개자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준호 총각은 힘도 장사라니까. 땀 흘렸으니 이리 와서 시원한 수박 좀 먹고 가게. 갈증이 나던 준호는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각. 나 같은 여자 하나쯤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낮에 화영이 누님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다 봤네. 나라고 질 수야 없지? 아이고, 미선이 누님. 오늘은 일하느라 피곤합니다.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참말로. 어째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싫어진 게야? 누가 싫다고 했습니까? 피곤하다고 했지. 아무튼 오늘은 저도 피곤하니 그만. 준호가 돌아가자 미선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 모습을 세 번째 과부이자 음식 솜씨가 가장 좋은 경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두 여인이 준호를 차지하려고 아주 난리들이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내일 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삼계탕을 끓여서 찾아가야겠어. 다음 날 밤, 경자는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들고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준호 총각, 안에 있는가? 경자 누님이시군요. 아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요즘 땡볕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그러십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준호는 경자가 차려준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경자 누님이 끓여주신 게 최고입니다.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역시 총각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아내로 들여놓기만 해보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줄 테니. 누님의 손맛이야 저도 잘 알지요. 허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다른 두 여인이 총각에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그날 밤, 준호는 세 과부의 경쟁적인 애정 공세에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시끄럽게 두드렸습니다. 준호 총각. 어서 일어나게. 내가 사고를 푹 고아 곰탕을 끓여왔으니 어서 나와 먹어보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경자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아니, 화영이 언니는 아침부터 무슨 곰탕이야? 나는 우리 준호 총각이 좋아하는 전복죽을 쑤어왔네만. 밖이 소란스럽자 준호가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아침부터들 왜 이렇게 난리들이십니까? 어서 이리 와 앉아. 곰탕부터 먹어야지. 곰탕이야 언제든 먹지만 이 귀한 전복죽은 다르지. 전복죽부터 먹어보게. 그때 미선이 대문을 박차고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따, 나만 쏙 빼놓고 다들 여기 모여있구만. 준호 총각, 내가 장에 가서 제일 좋은 꽃등심을 사왔네. 오늘 몸보신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아니, 시방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 곰탕부터 먹어야 해. 뭔 소리여? 구하기 힘든 전복죽이 우선이지. 인연들이 지금 뭐라는 것이야? 제일 비싼 꽃등심이 먼저지. 그만들 하십시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이왕 이렇게 푸짐하게 차려왔으니 다 같이 앉아서 나누어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의 말에 세 과부는 찍소리 못하고 자리에 앉아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언제 싸웠냐는 듯 금세 풀어져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준호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왔을 때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한 노인을 붙들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흑흑. 말도 말게. 상기가 이끄는 도적대가 들이닥쳐 곡식과 재물은 물론 젊은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갔다네. 그럼 화영이, 미선이, 경자 누님도 모두 잡혀갔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네. 늙은 우리들만 남겨두고 모두 잡아갔어. 한두 시즌 전에 서쪽 능선 쪽으로 사라졌다네. 자네 혼자선 위험해. 그놈들은 수가 수백에 달하고 창칼까지 들었어.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제가 반드시 마을 사람들을 구해오겠습니다.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벽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검을 꺼냈습니다. 한때 그는 밤의 그림자, 전설적인 검객 흑표검이라 불렸던 사내였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서아를 정적의 손에 잃고 복수를 마친 뒤
그는 검을 버리고 이곳 산골 마을에 정착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검을 잡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다시 잡게 되는군. 검을 꺼내자 준호의 부드러웠던 눈빛은 사냥 직전에 맹수처럼 살기가 번뜩이는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검은 호랑이처럼 민첩하게 서쪽 능선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몇 개의 산등성이를 넘자 불빛이 새어나오는 도적들의 야영지가 보였습니다. 저곳이로군. 흑표범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불침번을 서던 초병들을 소리 없이 쓰러뜨렸습니다. 막사 안에서는 잡혀온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놈들이 우리를 어쩌려는 것일까? 우리 이러다 준호 총각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것 아니야? 허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준호 총각만 찾는구먼. 조용들 혀, 도적들이 우리를 잡아다 놓고 뭔 짓을 하려는지 걱정이구먼. 그 순간 막사 입구를 지키던 초병이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넌 누구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초병은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정광석화 같은 순간에 2명의 초병이 쓰러지고 어둠 속에서 흑표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막사의 문이 열리고 흑표범이 들어서자 마을 사람들은 그의 칼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준호 총각. 그 칼은 뭐고, 이 위험한 곳은 어찌 왔어? 쉿. 조용히 하고 저를 따라 밖으로 나오시오. 아직 잠들어 있는 도적들이 많소.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빠져나가려는 순간 거구의 두목산기와 수십 명의 도적들이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전설 속의 검객, 흑표범이란 말이냐? 너의 전설이 허풍인 줄 알았는데 오늘 직접 보니 영광이로구나. 사람들을 보내주면 더 이상 피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 이놈이 웃기고 자빠졌군. 어디, 내 놈의 실력 좀 확인해 봐야겠다. 산귀는 등 뒤에서 거대한 쌍도끼를 꺼내 들고 흑표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쇠와 쇠가 부딪히는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지 않으려 일부러 봐주는 것이다. 조용히 물러가라. 나는 내 놈들에게 원한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만 무사하면 된다. 건방진 소리. 내 놈의 그 생각을 다시는 못하게 해주마. 산귀가 힘껏 휘두른 도끼를 흑표범이 살짝 피하자 도끼는 커다란 나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흑표범의 검이 귀신같이 움직여 산귀에 남은 도끼 자루를 베어버렸습니다. 어느새 흑표범의 차가운 칼끝은 산귀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우리 준호 총각 맞아? 수박 깨줄 때랑은 완전 다르구먼. 그래도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다행이오. 준호 총각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먼. 내가 기침만 해도 내 놈의 목은 떨어질 것이다. 부하들을 모두 물리거라. 듣던 대로군. 확실히 보통은 아니야. 여봐라. 모두 뒤로 물러나고 마을 사람들을 보내주거라.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흑표범은 산기와 산채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흑표범, 자네의 칼솜씨는 정말 대단하더군. 내가 오늘 자리를 마련한 건 자네가 모르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네?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는 몇 년 전 사랑했던 여인, 서아가 죽었다고 알고 있겠지. 허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겠는가. 흑표범은 들고 있던 술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으로 산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분명히 내 눈으로 그녀의 시신을 확인했거늘. 죽은 여인은 서아의 쌍둥이 동생이었다. 진짜 서아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그녀는 지금 조선의 권력자, 좌의정 박충원의 손에 잡혀있다. 뭐라? 그게 정말인가? 박충원은 서아를 미끼로 자네를 끌어들여 영모의 자네의 검을 앞세울 계획이다.
그럼 자네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마 마을 사람들을 잡아온 것? 하하, 이제야 눈치챘군. 자네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네. 이유는 간단하다. 박충원의 창고에는 막대한 재물이 있다. 우리가 함께 그를 영모로 무너뜨리면 자네는 사랑하는 연인을, 우리는 재물을 챙기는 것이지. 그토록 사랑한 서아가 살아있다는 말에 흑표범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좋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박충원 그자의 목숨을 거두는 일 따위는 두렵지 않다. 며칠 뒤 산기가 보낸 전령이 흑표범을 찾아왔습니다. 두목께서 알아보니 서아라는 여인은 한양 외곽 금계산 아래 비밀 별장에 감금되어 있다고 하셨소. 금계산이라. 두목에게는 그곳에서 만나자고 전해주시오. 전령이 떠나자 흑표범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서아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서아야, 그 얼마나 고생이 많으냐.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곧 데리러 가겠다. 흑표범이 떠날 채비를 하자 새 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그를 막아섰습니다. 아니, 갑자기 마을을 떠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성가시게 해서 그런 것이야? 그런 것이 아니오. 중요한 일이 생겨 며칠 한양에 다녀와야 하오. 걱정들 말고 잘들 있으시오. 나는 꼭 돌아올 것이오. 며칠 후 흑표범과 상귀는 금계산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별장 주변에는 박충원의 호위 무사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산기의 수신호에 따라 그의 부하들이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호위 무사들을 처리했고 흑표범은 그 틈을 타 별장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마침내 흑표범은 서아가 갇혀있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설마. 흑표범. 내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니겠지요? 서아야, 당신이 살아 있었구려. 미안하오. 이렇게 늦게 찾아왔.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꼭 올 거라고 믿었어요. 흑표범이 서아의 손을 잡고 별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좌의정 박충원이 수백의 병사들을 이끌고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바로 흑표범이로군. 내 놈을 잡기 위해 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겠느냐. 내 놈 같은 자의 수족이 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이 내 수족이 되지 않으면 오늘이 내 놈과 저 계집의 제삿날이 될 것이다. 여봐라. 저항하는 자는 모두 죽여라. 흑표범은 서아를 등 뒤로 보호하며 검을 뽑았습니다. 산기와 그의 부하들도 가세하여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흑표범과 산기의 무리가 수적 열세로 포위당한 그 순간 산기의 부두목이 이끄는 복병이 나타나 박충원의 뒤를 쳤습니다. 이것은 산기가 준비한 또 하나의 함정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부두목은 박충원을 사로잡았습니다. 박충원, 이놈. 내 놈의 부하들에게 칼을 버리라 명하거라. 박충원이 잡히자 나머지 병사들은 병장기를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산기와 흑표범은 박충원의 영모 증거와 함께 그들을 궁궐로 끌고 갔습니다. 임금은 역도들을 잡아온 것이 도적대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들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나라의 체면을 위해 임금은 그들에게 임시로 삼행감찰대라는 벼슬을 내려 정상적으로 역도들을 소탕한 모양새를 갖추게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산기와 그의 부하들은 과거의 죄를 사면받고 달빛 마을의 황무지를 개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도적질을 그만둔 그들은 흑표범이 살던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흑표범의 곁에는 아름다운 여인 서아가 함께였습니다. 아이고, 준호 총각이 마침내 짝을 찾았구먼. 우리 이제 끝났어. 그러게나 말이야. 그런데 저 도적대 속에도 괜찮은 사내들이 꽤 있는 것 같지 않아? 그 말에 흑표범, 아니 준호는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가슴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을 과부들도 새로 정착한 사내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었고 지리산 깊은 골짜기 달빛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이 넘친 아주 먼 옛날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달빛만이 유일한 등불이었던 달빛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준호라는 과묵하고 성실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젊은 처녀는 없고 저마다의 사연을 간직한 3명의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준호를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밭에서 땀 흘리는 준호에게 첫 번째 과부 화영이 다가왔습니다. 준호 총각, 이 더운 날에 고생이 많네. 자, 내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니 이것 좀 먹고 힘내. 화영이 내민 것은 귀한 굴비구이에 잘 익은 갈비찜이었습니다. 아니, 화영이 누님. 이렇게 귀한 것을 어찌?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호호, 물이라니. 총각이 잘 먹고 힘을 내야 이 누님도 달밤에 기댈 언덕이 생기지 않겠어? 누님은 늘 농담도 잘하십니다. 그건 그렇고 요새 미선이네 집에 자주 들락거린다던데 사실인가? 에이, 서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준호가 식사를 마치자 화영은 입술을 삐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반드시 준호는 내 사람으로 만들고 말 테니. 그날 오후 일을 마친 준호가 씻으러 우물가로 향하는데 바로 옆집인 두 번째 과부 미선의 집에서 무언가 쩍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진 준호가 담장 너머를 엿보자 미선이 그를 귀신같이 발견하고 불렀습니다. 어머, 준호 총각. 마침 잘 왔네.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수박이 어찌나 단단한지 쪼개지질 않네. 아이고, 또 시작이시군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준호가 단번에 수박을 쪼개자 미선은 환하게 웃으며 수건으로 그의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우리 준호 총각은 힘도 장사라니까. 땀 흘렸으니 이리 와서 시원한 수박 좀 먹고 가게. 갈증이 나던 준호는 앉은 자리에서 수박 한 통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러자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총각. 나 같은 여자 하나쯤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낮에 화영이 누님이 새참 들고 가는 거 다 봤네. 나라고 질 수야 없지? 아이고, 미선이 누님. 오늘은 일하느라 피곤합니다. 그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 참말로. 어째 나만 멀리하는 것 같단 말이야? 내가 싫어진 게야? 누가 싫다고 했습니까? 피곤하다고 했지. 아무튼 오늘은 저도 피곤하니 그만. 준호가 돌아가자 미선은 몹시 서운했습니다. 그 모습을 세 번째 과부이자 음식 솜씨가 가장 좋은 경자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두 여인이 준호를 차지하려고 아주 난리들이구먼. 그렇다면 나라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내일 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삼계탕을 끓여서 찾아가야겠어. 다음 날 밤 경자는 정성껏 만든 삼계탕을 들고 준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준호 총각, 안에 있는가? 경자 누님이시군요. 아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요즘 땡볕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총각이 제일 좋아하는 삼계탕 좀 만들어 왔네. 아, 그러십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준호는 경자가 차려준 삼계탕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삼계탕은 경자 누님이 끓여주신 게 최고입니다. 먹어도 물리지가 않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역시 총각에게는 내 손맛이 딱이야. 그러니 나를 아내로 들여놓기만 해보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줄 테니. 누님의 손맛이야 저도 잘 알지요. 허나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긴 뭐가 나쁘지 않아. 다른 두 여인이 총각에게 달라붙을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불안하단 말이야. 그날 밤
준호는 새 과부의 경쟁적인 애정 공세에 좋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가 늦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문을 시끄럽게 두드렸습니다. 준호 총각. 어서 일어나.